검사 특성이 안 맞죠. 검사가 특성에 맞죠. 공안 검사.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총리 누가 될까 저희도 여러 번 예측하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뭐 맞는 내용도 있었고 또 일부는 틀린 내용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스터 국보법이 새로운 총리에 지명이 됐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야당 반발하는 상황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에서 15분 지각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별별 해석들이 다 나오고 억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뭘 잘못한 건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원 차장. 네. 저희가 어제 사실 친박 핵심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황우여 카드를 쓰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물론 3황 중에 한 명이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는 해드렸어요. 근데 황교안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뭐 황교안, 황찬현, 그다음 황우여 3명으로 압축됐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결국 3배수 안은 마쳤습니다. 네, 통진당 해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신임 최고조에 올랐고요. 언제든 한번 크게 중용해도 중용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카드였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중은 일하는 총리, 그다음에 확실하게 추진력 있게 남은 임기를 끌어갈 총리, 그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총리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그에 더해서 한번 청문회를 통과했던 분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확실히 통과해서 국정공백 없게 할 총리,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볼 때 황교안 카드가 최적 카드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4가지 포인트를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치권을 지금 성완종 게이트 이후에 정치권을 개혁하는데 저런 사정 정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봉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종대 국장 법조 오래 출입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황교안 새 국무총리 후보자와 아마 인연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초강경 공안검사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초강경이요? 예. 그냥 공안검사도 아니고? 예. 예. 아마도 이제 그 통합진보당 해산 또는 다른 공안 사건들, 굵직굵직한 공안 사건을 많이 다뤘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황교안 법무장관 지금 총리 내정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공안 사건을 처리할 때 상당히 적정한 수준에서 온건하게 처리한 그 공안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황교안 검사 이렇게 보면은 말이 항상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절대로 화내지 않고 만약에 좀 어떤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는 스타일.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또 예. 너무 차가워 보인다, 사람이. 예. 좀 그런 인상이 있어 보이는 보이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황교안, 교안이 원래 학생들 가르칠 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학습 지도안, 그게 예. 교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황교안 하면 진짜 FM이다. 검사로서 FM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왔을 때 좀 선처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통하는 그런 검사로도 유명한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폭탄주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합니다. 최근에는 폭탄주 좀 늘었더라고요. 제가 예. 같이 마셔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바뀐 측면이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쭉 보면은 온건하고 합리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좀 차갑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설령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라서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거리가 먼 사람이다. 굉장히 원리 얘기해요. 원칙주의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전원책 변호사님께 예. 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지금 부총리 황우여 어제 저희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던 이 황우여 사회부총리하고
총리가 이제 서열이 또 높잖아요. 근데 총리가 보니까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예, 아주 어떻게 보세요? 묘하게 됐죠. 네. 예, 지금 현 내각에서 그 황우여 부총리가 있고, 이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부총리가 아니라.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황우여 부총리가 사법시험 13회 승배가 돼요. 나이도 10살이나 많고요. 그런데 이 부총리 아래에 있는, 직제론 아래에 있는 장관이 총리가 되면 조금 이상하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법조계 생각합니다.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 아마 임명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로 처음에는 그 첫 이유는 방금 하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분, 그러니까 한번 검증을 받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박 대통령이 나 좀 낯가림이 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수첩 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낯가림이 좀 심하지 않느냐. 자기와 터놓고 말을 할 수 없는 분을 총리로 모시기가 망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익숙한 분이다. 황교안 장관 이미 익숙한 분이다. 또 세 번째는 박 대통령이 이 전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오늘 청와대가 청와대가 부정부패 뿌리 뽑을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말씀하신 정치개혁, 전방위적 정치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글이 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가 당분간 정치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주도권을 이런 놓지 않겠다. 의사를 보이고 야당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자, 뭐 오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진짜 분분합니다. 도대체 왜 이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을 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속마음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이 뭔지 뉴스탑10이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속마음 보겠습니다. 자, 왜 황교안이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속마음, 첫 번째 속마음부터 보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맹모 추는 야당, 왜 내가 눈치를 봐야 되지?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당초에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도 황교안 장관을 쓸 경우에는 야당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황교안 장관을 비판하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내부 단결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야당은 무슨 공안검사 출신으로 이른바 정면 대결을 하자는 것이냐. 예. 그리고 전국을 강압 통치로 몰고 가자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 대통령은 지금 산적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한 이른바 4대 구조 개혁. 그리고 이것을 또한 도덕적으로 뒷받침할 그 부정부패 비리의 척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전문가이자 또 본인 스스로가 그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전면에 서온 예. 이런 그 황교안 장관을 총리로 발탁함으로써 어떤 그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분명하게 개혁의 길을 가겠다. 예.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구상, 대통령으로서 난 이렇게 가겠다라는 걸 뒷받침해줄 최적임자였다. 그래서 황교안을 골랐다. 야당 눈치 안 보겠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호남 총리. 근데 인사권이 당에 있냐? 나한테 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속내도 있는 것 아니냐? 하태원 차장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혼수들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내가 할 건 지금 아까 박성원 논설위원이 얘기했지만 4대 구조개혁 그 부분에서 부패 척결 이완구 총리가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 그대로 가고 전국 주도권 그대로 가겠다. 총리 인사권 나에게 있고 내 식대로 국정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속내까지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속내. 자, 박근혜 정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자,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야당 재보선 참패 이후에 다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력 이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우리 정부 아직 일할 거 많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쉽게 보지 말아라. 이런 어떤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태원 차장. 사실 네. 오늘 저는 제일 궁금했던 거. 네. 그리고 오늘 질문 지금 드릴 거예요. 네.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다고, 인선 발표를 한다고 10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고 그렇죠. 엠바고를 걸었잖아요. 엠바고라는 게 이제 특정 시점까지
그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사전에 기자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15분이 늦게 발표가 됐는데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요약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9시 20분경에 10시에 총리 후보를 발표하겠다 하면서 방금 박정훈 앵커가 얘기했듯이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 유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생방송이 돼야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10시에 임박해서 거의 5분, 한 10시 5분을 앞두고 갑자기 총리 후보 발표를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연기한 게 아니라 발표 연기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야, 이거 자,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잘 대변인이에요. 모르겠다고 국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연기한다고 해놓고. 그렇죠. 그것도 15분 연기한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연기한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15분 사이에 정말 많은 억측들이 오갔고요. 총리 후보자 막판에 바뀐 거 아니냐. 뭔가 발표하지 못할 그런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아주 굉장히 15분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저렇게 아마추어리즘,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현재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하종대 국장. 예. 그 대변인이라는 건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하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예. 역할에 있어서 많이 오늘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제가 그 왜 15분이 늦어졌냐나 예. 한번 물어봤더니 공식적으로는 이 발표할 문안을 수정하느라고 네. VIP 즉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침 대개 7시나 8시에 발표할 걸 알려준대요. 두세 네. 시간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문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모자란다. 그래서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문안을 만든다고 늦어졌다면 문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15분 정도가 갑자기 늦어진다는 얘기가 안 되고 또 문안 자체도 제가 보니까 한 250자 안팎이던데 잘 쓴 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늦어졌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또 쪽에 BH 쪽에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다 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라서 다른 또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민경욱 대변인이 대통령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전혀 모르겠다, 기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 사람이고 대통령을 대변하면서 한국말로 하는데 말 그대로 통역사 역할 정도뿐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면 대변인이 대변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경욱 대변인이 발표 연기 이유를 잘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만약에 문안이 완성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안이 안 됐으니까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지. 발표 연기한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문안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15분을 연기해야 된다면 그 문안 만든 사람 오늘 바로 잘라야 됩니다. 예. 자, 이 이유, 혼선이 빚어졌을 거라고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 아,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그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다른 분이 아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요. 예, 그 정도밖에 이야기 못 하겠어요. 언제 연락을? 아까 8시쯤 제가 뭐 잘못 들었을지 몰라요. 예. 확인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신입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뭐 잘해주길 기대합니다. 예. 연락을 언제 받으셨나요? 청와대로부터. 오늘 아침에 받았어. 저 몇 시쯤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비밀입니다. 돌연 연기됐다고 아까 연기. 그 사정은 난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아까 유승민 대표께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다고 오전 8시에 받았었는데. 잘못 들은, 같은 황씨니까 잘못 들은. 자, 저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황 씨니까 잘못 들은 거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요, 황우여, 황교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잘못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잘못 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자, 같은 황 씨,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같은 황 씨,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찬현, 황교안, 황우여. 그렇지만 황우여 쪽이 더 유력하다고 봤는데 실제로 마지막까지 혹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총리 후보로 내정됐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을
주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청와대나 여당의 반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공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하지만 어느 황이었느냐 끝까지 이 미스터리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황교안을 다른 분으로 잘못 들었다. 교안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쉬운 이름도 아니에요. 아마 여당 안에서도 이 내각에서 총리가 나온다면 황우여 부총리로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예. 이 정당의 대표 경력도 있고 또 부총리 경력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역전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이 황우여 그 부총리가 무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고 또 지금까지 우리 그 건국 이후로 법무부 장관이 총리로 발탁된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왜 총리를 발표하는데 신임 총리를 지명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느냐. 이건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춘추관에 나가서 직접 부총리든 장관이든 이 총리 후보자를 옆에 세워놓고 기자들에게 직접 이분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차기 내각의 총리로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려 하고 홍보수석을 통해서 발표를 하려 하니까 이런 혼선이 빚어진다. 혼선이 빚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억측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억측도 아니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에서는 장관을 한 명 임명하고 예. 이 백악관의 그 보좌관을 한 명을 바꾸더라도 대통령이 항상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합니다. 예. 로즈가든에 나와서 기자들이 직접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발표를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 야당에서도 지금 이제 이 황교안 장관에 대해서 황교안 장관을 총리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입니다. 국민 통합의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또 사람이 또 그렇게 없는지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 예정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입니다.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그런 독선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망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SNS에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저희에게 많은 질문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PD 얘기가 한 300~400개가 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이 이 바로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다른 얘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대표 지적하는 내용과 그와 반대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하는 두 가지 시청자 의견을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실망했다고요? 다른 야당 의원이라면 몰라도 문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혹시 종북척결을 민주주의 파괴로 보시는 건 아니겠죠? 라고 물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 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보수는 환영하고 진보는 반대하겠지만 30~40%의 중도층에서도 박수받을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첩 인사, 회전문 인사가 임기 말까지 계속될까요? 자, 이 임기 말까지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을 질의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박성원 논설위원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도 문재인 대표가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인사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도 지난해 12월 있었던 그 통진당 해산 심판의 정부 측 청구인으로, 정부 측 대표로 말하자면 해산을 이끌어낸 이것이 어떤 이른바 사상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어떤 헌법적으로 흐린 이러한 하나의 공안 통치다. 예. 뭐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사이에는 오히려 다수가 통진당은 해산됐어야 될 정당이다라고 환영하고 있고 오히려 그러한 통진당과 연대를 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흐린 야당이 새정치연합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도 오히려 더 적지 않다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문 대표의 저런 비판은 조금은 공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다른 야당 의원들이 비판할 수는 있다. 이번 인사를. 근데 문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문 대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 대목은 바로 그 이른바 책임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패 선거에 책임을 진 대표가 그 물러나지 않는 민주주의를 말하자면 구현하지 못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지금 문 대표에서 가로막혀 있는데 네. 감히 저런 종북 척결을 갖다가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난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 대표의 그 의견 자체를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문 대표가 하는 얘기를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성완종 게이트 수사에서 사실은 수사의 본질은 어느 정치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돈을 받았느냐, 이런 게 수사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황교안 총리 내정자가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특별사면 과정에서 그것도 수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바로 문재인 바로 대표하고 직접 연관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핵심적인 거는 뒤로 제껴놓고 끝으로 있는 꼬리 같은 거 먼저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셈이기 때문에 문 대표는 상당히 서운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강하게 비판을 했을 수 있다. 전원책 변호사님이 두 번째, 이 수첩 인사, 회전문 인사 임기 말까지 계속 될 건지, 이 부분도 사실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국민들의 지지도에 대해서,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 그 굴곡이 많았습니다만, 지지도가 팍 치솟았을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통진당 해산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 황교안 장관에 대한 인기도 많이 치솟았어요. 그거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는 환영하고 진보는 반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거나, 또 혹은 오늘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독선적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관이나 총리나 다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그 참모를 임명을 하는 걸 갖고 독선적 인사다? 아니, 내가 대통령 같으면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로 뽑고 장관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외부에서 자기들 구미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독선적 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이고요. 하나 분명한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황교안 총리 체제가 만약에 출범을 해서 정치 개혁으로 나아간다면 아마 본격적으로 여야 냉각기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냉각기보다는 정치권 전체와 청와대와 각을 세울 수 있는 시간도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판한 분들이 야당에서는 대변인도 나서서 성명도 내고 했는데, 조국 교수도 보니까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요즘에 아주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던데, 이분 지금 야당 혁신위원장 후보로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독실한 보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초강경 공안검사로 박근혜 통치 철학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다. 향후 국정의 방향이 가히 짐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종대 부국장. 여기 대통령의 직함을 쓰질 않네요, 이분은. 박근혜의 통치 철학을. 박근혜 대통령의, 조국 교수님 앞으로 좀 쓰실 때 대통령자 직함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조국 교수가 써놓은 것 중에 독실한 보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맞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금 현재 신앙을, 침례교회를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목동에 있는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갖고 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활동, 그리고 기부 행사 이런 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강경 공안검사냐,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공안검사지 초강경 공안검사는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체화하고 있다. 저는 그거는 자기의 주장인데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황교안 총리 내정자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심이 되는 거는 과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과거 이미 한번 청문회를 거쳤죠. 그때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과거의 장면들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장관 예우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1위에는 누가 올라와 있을까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입니다. 퇴임과 동시에 1년 반 만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돌아오면서 공개된 재산에는 무려 그 재산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억씩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달은 3억이나 받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전관 예우에 대해서 기부를 할 용의가 있는지. 네, 그런 용의가 있고. 지금 단마진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가려움증이더라고요. 한 6개월 가렵게 긁으면 군대 면제되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려우셨어요? 이 질병은 병역 비리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명확한 것이니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러한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려우셨냐라고 묻는 게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자, 일단 병역 문제 그리고 정관예우 문제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 정관예우 부분 하종대 부국장, 예, 많이 받긴 많이 받았네요, 돈을. 예. 그 2011년에 예. 바로 이제 검찰을 나와가지고 2013년 법무장관으로 되기 직전까지 변호사 생활을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받은 돈은 16억으로 알려졌는데 16개월 동안 받은 돈은 실제로는 10억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마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4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6억 정도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직접 총리 내정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요? 이거, 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내가 받은 돈은 10억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청문회 과정에서 사과를 하고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기부한다고 아까 보니까 얘기를 하던데 예. 실제로 기부를 했는지도 좀 여쭤보시죠. 예, 그 부분을 사실은 여쭤보려다 까먹어가지고 여쭤보지를 못했고요. 예. 제가 문자로 그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으셔가지고. 예. 그런데 어쨌든 2013년 2월에 25억 원 넘는 돈을 재산 등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3개월 뒤인 2013년 5월에 얼마를 했냐면 21억 5천만 원으로 약 4억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3개월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4억 정도를 어딘가에는 모르겠지만 기부나 했을 아니면 것으로. 뭐 쓴 용처로 예, 왜냐면 썼을 그 거다. 사이에도 예. 돈을 벌었고 했기 때문에. 네. 예. 네, 근데 저게 이제 16억이란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황교안 장관이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서 이제 법무장관이 될 당시에는 저게 큰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 사이 안대희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바로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를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그때 몇 억이었죠? 거의 한 16억, 12억인지 16억 그 정도 되는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걸로 사퇴 압력을 받은 끝에 스스로 청문회까지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청문회를 통과한 사안이지만 이 부분 상당히 휘발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아까 기부했던 부분, 그런 기부를 만약 했다면 그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증명을 하지 않으면 황교안 장관 상당히 청문회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두 가지 일단 통과는 됐었는데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통과가 된 거지 총리로 검증을 다시 들어가면 또 논란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데. 예,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직자 청문회에서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 병역 의무 다했느냐, 세금 제대로 내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구분하느냐 문제거든요. 아까 나온 그 정관예우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몇백억을 벌고 능력 없는 변호사가 100만 원밖에 못 벌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체제예요. 경쟁 체제예요. 예. 그걸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정관예우는 바로 전화 변론입니다. 예, 근데 고검장, 검사장 이런 고위직 출신들이 법정에는 가지 않고 그리고 직접적인 변론 행위를 하지 않고 전화를 찌끄러서 야, 내 이거 누구 거 선임했는데 그거 좀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좋게 처리하도록 유도를 했다. 그래서 정관으로서 어떤 그 권한을 초월한 어떤 일을 행사를 했다. 예, 우리 사회의 악습이었죠. 이걸 나무라는 거예요. 예.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그 총리 후보자께서 그 문제는 아마 저는 해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해명할 준비도 돼 있을 거고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서울대는 되고 성균관대는 안 되고, 서울대가 안 되고 성균관대는 되고, 이런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자들이 총리가 된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성균관대 출신은 다 통과를 했는데 이제 아직 모르죠, 통과할지. 근데 서울대 출신들은 낙마를 한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꼭 성균관대 출신이라 된 건 아닐 텐데요. 예. 그 황교안 그 총리 내정자 그 1억 정도는 분명히 전관 예우를 받지 않았다면 받기 어려운 그런 돈은 분명합니다. 왜냐면은 그 퇴임 직후에만 1, 2년만 그렇게 받을 수 있죠. 똑같이 올해 한 3, 4년만 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다만 하나 더, 또 하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담마진이라고 하는 저 두드러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때 많이 6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증상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얼마만큼 가려웠는지? 아니요. 예. 그 얼마만큼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20년가량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치료받고 면제받았다고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어떻게 정리가 될지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